잠은 인간 행동의 강력한 원동력이자 근원적인 욕구다. 잠은 언제나 모든 것을 이긴다. 수면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매일 아침 5분만 더를 외치며 힘겹게 일어나진 않으셨나요? 낮에는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는데 막상 밤에는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반복되진 않으신가요? 만약 이런 고민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지성 출판사의 믿고 보는 뇌과학 시리즈 크리스 윈터의 수면의 뇌과학입니다. 저자인 크리스 윈터는 30년 경력의 신경과학자이자 수면의학 전문가인데요. 그는 메이저리그와 NBA 리그 선수들의 공식 수면 주치의로 활동하며 그들의 최상의 컨디션을 이끌어낸 그야말로 수면계의 해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던 잠의 모든 것을 뇌과학을 기반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잠잘 타이밍을 놓치면 밤새 망했다거나 꿈을 꾸면 푹 못 잔 거다, 무조건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 같은 수면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는데요. 특히 우리는 생각보다 깊게 잔다는 것, 우리의 실제 수면 시간은 자신이 잤다고 지각하는 시간과 꽤 다를 때가 많다는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저자는 수면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불면증부터 수면 무호흡증 같은 다양한 수면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2배로 사는 구체적인 해법을 마치 옆에서 의사가 상담해주듯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다면, 제대로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꿀잠 자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크리스 윈터의 수면의 뇌과학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습관으로 치부하기 쉬운 질병, 수면장애 이해하기. 가족성 치명적 불면증이라는 증상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28개 가게에만 내려오는 극히 희귀한 유전성 질병으로 광우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변형 단백질인 프리온 때문에 발병한다.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잠을 잘 수 없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환각, 공황장애, 급격한 체중 감소가 동반되면서 점점 더 극심하게 잠을 잘 수 없게 된다. 심각한 인지장애가 생기며 이윽고 말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잠을 잘 능력이 가차없이 사라지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다.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증상이 없으므로 안심해도 된다. 그러나 실제로 수면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 정도로 가망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다. 수면 장애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일으키는 건강 문제는 거의 없다. 또한 한편으로 수면 장애만큼 무해하면서 완벽하게 치료 가능한 질병도 드물다. 신경과 의사로 일하다 보면 온갖 지독한 증상을 곧잘 접한다. 이를테면 루게릭병이라고도 하는 근육 위축 가쪽 경화증에 걸리면 근육 제어 능력이 사라지며 그 결과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른다. 또한 말하는 능력을 앗아가는 뇌졸중은 일단 일어나면 치료할 방도가 거의 없다. 그에 비하면 수면 장애는 때로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하긴 해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 결코 수면 장애의 심각성을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다. 잠을 자다가 숨이 멎고 나는 수면 무호흡증 같은 증상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 기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2007년 헨리포드 병원 수면센터의 연구자 톰 로스는 정도의 차이를 불문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인구의 최대 3분의 1에 달한다고 했다. 스탠퍼드 대학의 모리스 오하요는 성인 인구의 5% 이상이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잠을 설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면 교란은 위식도 역류병, 기분장애, 기억 문제, 체중 증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수면에 문제가 있어도 실제로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 게다가 전미수면재단에 따르면 환자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다면 의사가 수면 문제를 물어볼 확률이 30%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가 생애 약 3분의 1을 잠자면서 보낸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격적인 수치다. 의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시 의대생 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의대생은 나중에 어떤 전공을 택하든 간에 모든 분야를 공부한다. 몇 년 동안 이 강의 저 강의를 들으면서 의학의 모든 분야를 훑는 것이다. 내가 의대 2학년일 때 들었던 어느 신경학자의 50분짜리 수면 장애 강의도 그 일환이었다. 강의는 꽤 좋았다. 우리는 먼저 어느 나이 지긋한 부부의 면담 동영상을 보았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남편은 목맨 소리로 헛간에서 사슴을 뒤쫓는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수사슴을 잡아서 대가리를 헛간 벽으로 밀어붙였을 때 잠이 깼는데 손에 있던 것은 아내의 머리였다고 했다. 램 행동 장애 한 사례였다. 꿈을 꿀 때는 몸이 움직이지 않아야 정상인데 꿈과 관련해서 과도한 움직임과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신경학자는 수면 무호흡증 이야기도 했지만 그 대목은 기억나지 않는다. 동영상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기에 나머지에는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받은 수면의학 교육은 그것이 전부였고 아마 1차 진료기관의 일반인들이 받은 수면의학 교육도 그 정도 수준일 것이다. 수면장애는 의사가 자주 마주치는 의학적 증상이다. 문제는 앞선 사례처럼 노인이 꿈속에서 야생동물을 공격한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를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어떤 증상의 근원적인 문제가 수면에 있다는 사실을 아주 나중에야 깨닫는 일도 허다하다. 의료보험 수가 등의 문제로 의사가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데다 환자마다 말하는 증상이 다르기에 고려해야 할 질환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면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조언은 하나다. 영리하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근거가 빈약한 패션 잡지나 지나치게 복잡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수면 서적을 멀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밤에 어떻게 자느냐고 캐묻는 일도 그만두자. 잠을 잘 못 잔다는 불평을 멈추고 수면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다 버려야 한다. 이제 건강한 수면이란 무엇이고 자신이 왜 잠을 설치는지를 올바로 이해할 때가 되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처방 없이 산 수면 보조제들을 몽땅 내버리는 것이다. 이제 잠에 대해 새롭게 공부할 때다. 잠은 최고의 만병통치약이다. 희망적인 것은 수면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바꿀 수 있는 몸의 가장 근본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내가 볼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는 건강의 핵심 요소는 영양, 운동, 수면이다. 이 책에서 단 한 가지만 배우겠다면 제발 수면이 각성의 부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 잠은 켜짐과 꺼짐을 결정하는 뇌의 전등 스위치가 아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자는 동안에도 수많은 일을 하고 있다. 뇌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하자면 나는 수면 전문의인 동시에 신경과 의사다. 즉, 본래 뇌를 치료하는 의사다. 몸의 거의 모든 계통과 기관은 어떤 식으로든 잠에 영향을 받지만 특히 뇌는 잠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잠이 기원하고 잠을 제어하는 곳이 바로 뇌다. 잠은 하나의 신경학적 상태이므로 잠을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뇌 이야기도 함께 해야 한다. 따라서 나는 수면 부족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려 한다. 스스로 밤샘쯤이야 밥 먹듯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주 야간 근무조가 계속 바뀌어도 별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이 장을 꼼꼼히 읽어보길 바란다.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마치 실패한 성형수술과 비슷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비싼 값을 치렀지만 흉터만 남는다. 잘 때 뇌는 노폐물을 제거한다.
의대 시절의 추억 중에서 생생하게 기억하는 일이 몇 가지 있다. 림프계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림프계는 우리 몸을 순환하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그 시절 의대 교수가 신경계에는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 없다고 주장했을 때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뇌에서 노폐물을 씻어낼 방법이 전혀 없다니. 그로부터 훨씬 뒤인 2015년에 앙투안 루버와 알렉산테리 아스펠룬드는 각각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뇌에도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글림프계다. 현재 과학자들은 글림프계가 존재한다는데 대체로 동의한다. 또한 과학자들은 글림프계가 제거하는 주된 노폐물이 아밀로이드 베타인 것도 발견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 쌓이는 단백질 말이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글림프계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보다 자고 있을 때 60% 이상 활발히 작동한다. 놀랍지 않은가? 영국 로체스터 의학센터의 마이켄 네데르고르 교수는 뇌에서 노폐물을 퍼내는 시스템은 자고 있을 때 훨씬 더 활발하게 돌아간다고 한다. 자, 그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생각해보자. 밤늦게까지 깨어있으면 뇌에서 낮 동안 쌓인 유독한 노폐물을 제거하는 뇌의 능력에 지장이 생긴다. 우리 뇌를 거대한 유조선에 비유해보자. 글림프계는 선체에 고이는 물을 퍼내는 펌프이며 펌프가 고장나거나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물이 점점 들어차서 배가 가라앉을 것이다. 남아있는 지저분한 물로 인해 배의 정상 작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처리되지 못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로 인해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한다. 물론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이유를 전적으로 글림프계 이상으로만 설명할 순 없지만 그 시스템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2013년 미국 신경의학학회지에는 이 메커니즘을 뒷받침하는 논문이 실렸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 70명을 조사했는데 수면 시간이 비교적 짧거나 잠을 잘 못 잔다고 말한 이들의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었다. 글림프계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 체계는 옆으로 누워 잘 때 더 잘 작동하는 듯하다. 뉴욕의 연구중심 종합대학인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이희덕 연구진은 설치류를 옆으로 누워 자도록 했을 때 글림프계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옆으로 누워 자는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보자. 알츠하이머병 외에도 수면 관련 신경학적 질환은 많다. 2011년에는 수면과 파킨슨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2014년 연구에서는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과 전반적인 기억기능 쇠퇴도 수면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다. 잠이 부족하면 심장이 망가진다. 수면의 질 저하는 심장과 순환계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수면의 질이 낮으면 심근경색, 고혈압, 심장 기능 상실,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는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연구는 대부분 수면 무호흡증, 즉 상기도가 눌려서 자다가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증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면 무호흡증뿐만 아니라 자다가 깨게 만드는 모든 증상이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여기서는 수면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심장 질환 중에서 심방세동을 살펴보자.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질환이다.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고 원활해야 혈액이 심장을 거쳐 순환하는데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작동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심장의 내방이 조화롭게 혈액을 운반하지 못하고 심장에 피가 고이는 것이다. 피는 멈추어 있으면 응고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피떡이라고 불리는 혈전을 만든다. 혈전은 혈관을 막아 뇌졸중과 폐색 전증 같은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까지 불러오기도 한다. 다시 말해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겼던 잠이 부족하거나 자다 깨는 등의 습관이 심장의 리듬을 망가뜨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심방세동을 앓는 환자의 수면 무호흡 증상까지 치료했을 때 재발 확률은 82%에서 42%로 확연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흉곽 안에 양쪽 폐 사이에 위치한다. 심장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심장이 하는 주요한 활동 때문이다. 심장은 산소를 잃은 파란 피를 폐로 보내고 다시 산소를 얻은 빨간 피를 온몸으로 순환시킨다. 이때 호흡이 폐가 하는 정화 활동을 돕는다. 공기를 불어넣는 풀무처럼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뱉으며 피의 순환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호흡에 문제가 생긴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가령 밤에 잠을 자다가 숨이 막히는 증상 말이다. 우리 몸은 질식을 막기 위해서 더 강한 힘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려고 애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슴 안에 많은 공간을 심장이 차지하고 있어서 공기를 폐로 빨아들이는 힘은 공기가 아닌 밖으로 뿜어지는 피의 방향을 돌려 심장으로 빨아들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심장이 혈액을 뿜어내는 데 문제가 생기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도 들어갈 곳이 없다. 그 결과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역행한다. 이 상황에서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 해결책은 두 가지인데 둘 다 좋지 않다. 첫 번째는 혈액을 혈관 밖으로 밀어내어 몸의 조직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대개는 다리가 그 대상이 된다. 다리가 부어오르는 부종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심장이 피를 뿜어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장은 본래 근육덩어리로 근육은 열심히 일할수록 더욱 비대해진다. 그 결과 심부전 증상이 시작된다. 즉 어떤 해결책이든 장기적으로 심장이 나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매일 우울한 이유, 어쩌면 잠이 원인이다. 질 낮은 수면, 심장 기능 상실, 알츠하이머병, 좋아하는 청바지가 더 이상 맞지 않게 되는 현상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울적하게 만든다.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움을 줄 만한 내용도 필요한가? 그렇다면 잠을 자면 된다. 진짜다. 질 낮은 수면은 우울증과 부정적인 기분을 낳는다. 가져온다. 관련된 연구의 핵심만 훑어보자. 하루 주기 리듬 장애는 우울증을 비롯한 다른 기분 장애와 관련이 있을 때가 많다. 잠자리에서 오래 미적거리느라 일상활동이 줄어들면 수면 각성 주기가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이다. 수면 무호흡증을 앓는 이들은 의뢰 우울증도 함께 앓는데 이는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면 우울증 발병률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로 증명된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의 데이비드 힐먼 연구진이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해서 우울증 발병률을 73%에서 무려 4%로 떨어뜨린 연구가 그것이다. 불규칙한 수면이 암을 초래한다. 수면 장애와 암의 연관성은 최근에서야 드러나고 있다. 질 낮은 수면이 다양한 암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특히 유방암과 가장 강력한 연관성이 있는 듯 보인다. 주야간 교대 근무와 수면 부족 같은 수면 교란이 유방암의 잠재적 발병 인자로 작용하는 것이다. 워싱턴 대학교 공중보건대학 교수 어멘다 피스도 유방암 진단을 받기 전에 환자의 수면 상태가 치료 결과를 예측하는 지표로 쓰인다고 말했다. 잠은 모든 것을 이긴다. 결코 피할 수 없는 1차 욕구. 실제로 잠을 자지 않고 오래 버틸수록 우리 뇌는 더욱 잠을 갈망해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점, 즉 까무룩 잠에 빠져버리는 지경에 이른다. 심한 사람은 자신의 결혼식에서 혹은 아기를 출산하는 도중에도 잠에 든다. 믿기지 않겠지만 모두 내 환자들이 직접 겪은 일이다. 그들은 처음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잠을 못 자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잠을 한숨도 못 잔다고 하거나 자다가 깨면 다시 잠을 못 이룬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잤다. 그저 수면이 마음에 썩 들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잠을 잔다. 이는 1차 욕구에 근거한 몸의 요구이자 의학적 사실이다.
스스로 나는 평소에 잠을 한숨도 못 잔다라고 느낀다면 이 단순한 사실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큰 소리로 말해보라. 나는 잠을 잔다. 푹 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당신은 잠을 잔다. 다시 말해보라. 나는 잠을 잔다. 1시간마다 깨서 시계를 쳐다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신은 분명 잠을 잔다. 이 사실이 수면 장애 치료의 핵심이다. 만약 수면이 가정과 증명이 가득한 기하학이라면 잠을 잔다라는 명제는 제1법칙인 셈이다. 이것은 내가 새 환자를 만날 때마다 명확히 해두는 전제이기도 하다. 정말로 한숨도 못 잤다고? 나는 약 2주에 한 번꼴로 공황 상태에 빠진 듯한 환자를 만난다. 지난 1, 2주 동안 잠을 전혀 못 잤다거나 너무 적게 잤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찾아오는 이들이다. 제발 도와주세요. 2주 동안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또한 을에 이렇게 덧붙이곤 한다. 짧은 낮잠이라도 한숨 자고 싶어요. 하지만 누워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낮에도 잠이 오지 않아서 336시간째 깨어있다는 것이다. 기네스북에 연락을 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묻는다. 침대에 누우면 뭘 하시나요? 그냥 누워있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도무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다는 거죠? 맞아요. 보통은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잠이 제일 잘 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잠이 들지 못하면 망한 거예요. 밤새 깨어있거든요. 기네스북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기네스북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기록을 집계하지만 수면 박탈 기록은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는다. 현재 최고 기록 보유자는 랜디 가드너로 1964년에 11일 24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버텼다. 그런데 당시 기록을 보면 가드너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 수면에 들었다가 깨어났고 환각, 심각한 인지장애, 심지어 편집증까지 나타났다. 이와 같은 편집증은 또 다른 심한 수면 박탈 실험에서도 나타났는데 뉴욕의 디스크 자키 피터 트립의 사례가 가장 불행한 축에 속한다. 그는 1959년 201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는 일종의 공개적인 수면 박탈 묘기를 부렸는데 그 결과 정신에 영구적인 변화가 생긴 듯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수면이 원칙적으로 박탈된 상황이라면 누구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 환자들이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말하는 상황과의 차이점을 알겠는가? 만약 어떤 잠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한거 불능의 수면 침입이 일어나 미세 수면이 발생하고 신체에도 적지 않은 나쁜 영향을 미쳐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할 리가 없다. 그러니 잠을 전혀 못 잔다고 하소연하기 전에 소파에서 까무룩 잠든 적은 없는지 냉정하게 체크해 봐야 한다. 또한 1시간만이라도 말 그대로 그냥 누워있는 시간을 가져보라.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조차 무척이나 힘든데 7시간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능이나 한 일일까? 다시 말해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는데 졸리지 않다는 말은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았는데 전혀 배가 고프지 않고 심지어 체중도 늘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물론 아사 직전까지 가면 몸이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쯤이면 이 비유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잠을 자지 않는데 졸리지 않다는 것은 1차적인 생물학적 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다. 사람은 오래 깨어있을수록 반드시 더 졸리다. 각성이나 불안 상태가 고조되면 그 힘이 일시적으로 억제될 수 있지만 아예 막을 수는 없다. 이를테면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연기 냄새가 난다면 불안해서 잠들지 못할 것이다. 침대 밑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이룰 수도 있다. 또한 잠에 들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하는 마음이 수면을 가로막기도 한다. 각성이나 불안이 수면에 미치는 악영향은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과 교수인 클리프 세이프가 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면 실험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클리프 세이퍼는 먼저 쥐들을 각각 깨끗한 우리와 더러운 우리에 넣었다.
그리고 쥐들이 잠을 자는지 뇌의 생화학적 상태는 어떤지 측정했다. 양쪽 우리에 든 쥐들은 잠에 들었을까? 물론이다. 그러나 모두 잘 잔 것은 아니었다. 더러운 우리에 든 쥐는 과다 각성의 징후를 보이면서 깨끗한 우리에 든 쥐보다 잠을 덜 잤다. 더러운 우리가 주는 불안감이 숙면을 방해한 것이다. 다시 나를 찾아온 환자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나는 가장 먼저 잠을 한숨도 못 잤다라거나 잠을 전혀 잘 수 없다라는 환자의 불평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잠을 잔다라는 명제를 인정해야 우리가 지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방이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 몸은 잠은 원하고 먹고 마시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잠을 자지 못하면 죽는다. 음식이나 수면이나 박탈당하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동일한데 환자들이 섭식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과 수면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은 판이하게 다르다. 이를테면 식탁에 앉았는데 배가 고프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별로 배가 안 고프네 라고 생각하고 함께 나온 샐러드만 깨작거리고 만다. 나중에 식욕이 돌아오면 다시 잘 먹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반면 수면 욕구가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떠올려 보자. 잠자리에 들었는데 왠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은 꼬리를 문다. 왜 잠이 오지 않지? 스트레스 때문인가? 내일도 제대로 못 자면 큰일인데 라면서 걱정한다. 지금 당장 잠에 들지 못해도 나중에 저절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 음식과 수면에 관한 뇌의 기본 능력치가 다른데도 말이다. 그 말인즉슨 뇌는 우리를 강제로 먹게 만들 수 없다. 뇌가 허기를 느끼게 만들고 먹고 싶은 욕구를 자극해도 단식 투쟁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허기를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잠은 다르다. 뇌는 잠에 관한 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잠을 강요할 수 있다. 우리는 그저 직접 차를 운전해서 퇴근할 때 깜빡 졸지 않기를 바랄 수 있을 뿐이다. 적정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나는 여기서 내가 인용하는 적정 수면 시간은 그저 지침일 뿐이며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섭취 열량이 개개인별로 모두 다르듯이 필요한 수면 시간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수면 욕구는 평생에 걸쳐서 변한다. 아기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아기는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고 먹고 나면 기저귀에 오줌을 싸고 배가 부르면 잠을 자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아이는 글을 읽고 산수를 하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잠을 자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 더 이상 낮잠도 자지 않는다. 적정 수면 시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2004년 스탠퍼드 의과대학 수면연구소장인 모리스 오하연이 진행한 연구를 참고할 만하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수면 욕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마치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하게 될 때까지의 시간처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수면 욕구가 급격히 줄어들 때도 있었다. 또한 수면 욕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기도 있었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자신의 수면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적정 수면 시간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는 지침에 불과하므로 자신과 딱 들어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나이별 권장 수면 시간. 생후 3개월 신생아는 14시간에서 17시간, 4개월에서 11개월 영아는 12시간에서 15시간, 12개월에서 24개월 유아는 11시간에서 14시간, 3에서 5세 미취학 아동은 10시간에서 13시간, 6에서 13세 취학 아동은 9시간에서 11시간, 14에서 17세 청소년은 8시간에서 10시간, 18에서 64세 성인은 7시간에서 9시간, 65세 이상 노인은 7시간에서 8시간. 지금 누구와 어떻게 자고 있나요? 수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수면 위생을 점검해야 한다.
수면 위생이란 수면을 최적화하기 위해 잠을 자는 환경, 잠과 관련된 행동 등을 제어하는 행위다. 적절한 침대와 잠옷 선택, 빛의 차단, 카페인이나 알코올의 섭취 제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침실을 동굴처럼 만들자. 첫 번째 수면 위생을 위해 제한하는 행동은 침실을 어둡게 하라는 것이다. 동굴처럼 컴컴하게 해야 한다. 눈에 빛이 보이지 않을 때만 멜라토닌이 당신을 졸리게 한다는 말을 기억하는가? 푹 자고 싶다면 빛을 남김없이 차단하라.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은 집의 지하실에 침실을 만들었다. 지금 보면 건축법에 정면으로 위반될 만한 상황이다. 침실에는 창문이 아예 없었고 벽은 벽지로 마감된 게 아니라 흙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출구는 침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한마디로 여차해서 불이라도 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방은 아주 컴컴해서 한낮에도 더듬거리며 다녀야 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다른 어느 곳보다 잠자기에 좋았다. 누군가 나를 찾으러 내려오는 사람이 없다면 배가 고파서 깰 때까지 세상 모르고 잘 수 있었다. 숙면에 좋은 방은 나의 유년 시절 지하방과 같아야 한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마치 워킹데드의 좀비 같아서 시계나 휴대전화, 문틈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까지도 포착한다. 휴대전화는 아예 끄거나 멀리 떨어진 주방에 놓고 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시계를 안 보이게 돌려놓고 무언가로 덮어서 불빛을 완전히 가려야 한다. 당신이 잠에서 문득 깼을 때 오전 3시 15분인 것을 알아야 할 이유는 없다. 태블릿 노트북 등 모든 전자기기도 마찬가지다. 수면 동굴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1. 침실로 가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고 문을 닫고 전등을 끄자. 2. 얼굴 앞에 두 손을 갖다 대자. 손이 보인다면 아직 빛을 충분히 가리지 못한 것이다. 더 컴컴하게 해야 한다. 안 보인다면 된 것이다. 이제 다시 전등을 켜자. 잠깐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히 컴컴한 굴처럼 되었는데 어떻게 전등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켰을까? 내게 설명할 필요 없다. 어딘가에서 스며드는 빛이 있다는 뜻이니 찾아서 없애기를. 정리하면 희미한 불빛이라도 당신의 수면에 큰 위협이 된다. 또한 잠자기 전에는 되도록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수면 전문가 찰스 체이슬러는 2015년 밤에 잠자기 전에 전자책을 읽은 사람이 간접 조명 아래에서 종이책을 읽은 사람보다 잠드는데 평균 10분이 더 걸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렘 수면 시간도 더 짧았다. 저녁 늦게까지 빛에 노출되면 하루 주기 리듬과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전자기기를 써야 한다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기능을 사용하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자. 잘 시간이 가까워지면 실내 조명도 어스름하게 유지해야 한다. 나에게 딱 맞는 침구와 잠옷을 준비하자. 두 번째로 정비해야 할 것은 매트리스와 이불, 베개 등의 침구다. 환자들은 종종 어떤 매트리스를 써야 좋은지 묻는데 이에 일괄적으로 답변하긴 어렵다. 사람마다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침구도 중요하다. 기껏 편안한 침대를 사놓고 거슬리는 이불을 덮는 것만큼 웃긴 일도 없다. 매트리스뿐 아니라 이불도 신경 써야 한다. 침구가 다 개비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침실의 벽시계를 조용한 시계로 바꾸자. 요즘에는 무서운 벽시계를 쉽게 구할 수 있다. LED 시계는 불빛이 너무 세서 권하지 않는다. 자다가 몇 시인지 확인하는 일은 하지 말길. 때로는 혼자 잘 필요도 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산다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다. 바로 함께 잠을 자는 사람 말이다. 배우자 외에 아이와 반려동물까지 있다고? 그렇다면 상황은 더 까다롭다. 잠자리를 함께하는 배우자가 수면에 문제를 불러오는 일은 적지 않다. 심한 코골이를 하거나 잠버릇이 심해서 자다가 발길질을 하기도 한다.
같은 이불을 덮는다면 이불을 둘둘 말고 자는 습관 때문에 당신을 새벽에 오돌오돌 떨게 만들기도 한다. 혹은 알람을 너무 이른 시간으로 설정해서 원치 않은 시간에 눈이 떠지게 할 수도 있다. 또는 자는 시간이 달라서 당신이 잠을 청하려고 할 때 불을 환하게 켜고 책을 읽을지도 모른다. 나는 진료실에서 때로는 부부가 따로 자는 것도 좋다고 설득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는 이것을 잠휴가라고 설명한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지만 휴가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수면 환경, 즉 수면 동반자에게서 벗어나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숙면에 좋은 식습관. 커피와 담배, 술과 같은 기호식품을 끊고 나서 더 적극적으로 수면을 개선하고 싶다면 식습관을 바꾸길 권한다. 밤잠을 자기 얼마 전까지 저녁 식사를 맞춰야 하는지 알려주는 연구 결과는 없지만 전미수면재단은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말기를 권한다. 위식도 역류나 소화불량으로 인한 수면 방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고지방 고단백 음식은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저녁 식사로 추천하지 않는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많은 음식은 각성 효과를 내는 도파민 합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피하자. 소화가 잘 되는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길 권한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도 출출해서 무언가를 먹고 싶다면 달달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대신 말린 과일이나 바나나를 소량 먹도록 하자. 단순 탄수화물을 잔뜩 먹으면 갑자기 혈당이 치솟고 인슐린 수치가 급증한다. 2007년 시드니 대학교의 건강학부 교수 침 모이차우는 혈당 지수가 높은 식사는 잠자기 4시간 전에 마무리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멜라토닌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먹는 것도 좋다. 호두와 타트체리 같은 것들이다. 멜라토닌의 구성단위인 트립토판이 함유된 병아리콩도 좋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몬드,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케일 주스도 우리 몸의 이완을 유도해서 추천한다. 따뜻한 캐모마일 차와 시계꽃차도 신경을 안정시킨다. 꿀에도 트립토판 성분이 있으니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셔보자. 바람직한 수면 루틴 만들기. 성인의 이상적인 수면 루틴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밝은 햇빛 아래서 운동하기. 각성을 촉진하는 단백질이 많이 든 음식으로 늘 같은 시간에 아침 식사하기. 같은 시간에 점심 식사하기. 적어도 잠자기 3시간 전에 저녁 식사 마치기. 그 뒤에 간식을 먹어야 한다면 견과류나 말린 과일을 몇 알 먹기. 해질 무렵에는 조도 조절 스위치를 쓰거나 전등을 꺼서 집안의 밝기 낮추기. 저녁 식사 뒤 1시간 동안 노트에 내일 해야 할 일을 쓰고 다 적은 뒤 덮고 나서는 생각하지 않기. 양치질하기. 잠들기 1시간 전에 온수 목욕하기. 가벼운 운동이나 명상하기. 졸릴 때까지 종이책 읽기. 심한 불면증일 때 당신이 갖추어야 할 태도. 불면증으로 사망할 수 있을까? 나는 수면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자인 찰스 모린 박사의 저서인 불면증을 경전처럼 여긴다. 모세가 십계명을 전달했듯이 모리는 수면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십계명을 전파한다. 당신이 아는 수면 습관의 대부분은 사실 모린의 연구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10가지 금원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면 십계명. 1. 그 어떤 수면 보조제, 백색 소음 발생기, 휴대전화 수면 앱도 숭배하지 말라. 2. 불면증에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살면서 겪는 안 좋은 일들을 불면증 탓으로 돌리지 말라. 3. 잠을 자려고 아무리 애써도 잠이 오지 않을 때 불면증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에 늦잠을 자지 말라. 5. 부모님을 존중하라. 불면증을 부모의 유전자 탓으로 돌리지 말라. 6. 살인, 도둑질,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 죄책감은 정말로 수면을 방해한다.
7. 수면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하룻밤의 수면은 상대적으로 무의미하다. 8.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해도 다음날 컨디션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9. 침대는 잠을 잘 때만 써라. 그렇지 않을 때는 침대에서 나와라. 10. 배우자가 푹 잔다고 시기하지 말라. 잠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어라. 불면증은 만성적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수면 문제를 자기 정체성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쉽다. 심지어 스스로 잘 못 자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정체성의 핵심이 되기도 한다. 마치 불면증을 사망 원인이 되는 질병과 맞먹는 수준으로 여기는 것이다. 만약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누군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면 문제는 더 커지기도 한다. 내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렇다. 스스로가 속을 때까지 속여라. 지금부터 당신은 잠을 아주 잘 자는 사람이다. 밤에 푹 자도 호들갑 떨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어느 날 잠을 좀 설친다고 해도 그러려니 해라. 차를 몰다가 과속 방지턱을 맞닥뜨리고 넘어가는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잠에 관한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연습. 1. 한 달 동안 잠 이야기를 입도 뻥긋하지 말라. 누가 잠을 잘 자냐고 묻는다면 그냥 잘 자요라고 답하라. 누군가를 탓하거나 이유를 짐작하지도 말라. 미안, 밤에 잠을 설쳐서 오늘 아침은 좀 멍하네 와 같은 말도 안 된다. 2. 한 달 동안 수면 관련 콘텐츠를 끊어라.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 TV, 잡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3. 누가 대개 몇 시에 자냐고 묻는다면 밤에 잠자리에 드는 가장 이른 시간을 대라. 4.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목표지향적 활동을 하라. 명상을 하거나 몸을 이완하는 데 써라. 그냥 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크게 회복된다. 수면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휴식에 집중하라. 5. 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상하는 데 시간을 써라. 이를테면 나는 운동선수들에게 잠자리에 누워 50번 완벽하게 투구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라고 조언한다. 뇌는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므로 수면 문제 해결과 투구 실력 향상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낮에는 나는 밤에 잘 자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이자. 이를테면 그물 침대에 올라간 자신의 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이다. 그물 침대야말로 아기처럼 푹 자는데 최고. 이 속임수가 먹힐 때까지 행하라. 7. 위의 방법이 모두 실패했다면 군입대나 의과 전공의 과정 수련을 권한다.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받고 병원에서 당직을 서면서 잠을 못 자서 고생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크리스 윈터의 수면의 뇌가 읽어드렸습니다. 만성 피로와 불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마스터키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